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용기라는 말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용기와 비겁은 정반대의 뜻을 지니지만 두려움을 사이에 둔 연관어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국회에 대한 극심한 불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여론입니다. 하지만 현실 안주를 원하는 정치 세력이 이 여론을 개혁 거부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개혁 방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지역구 의원이 대다수인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각 정당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 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든 소속 의원들 설득해서 지역구 축소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둘 다 두려운 일이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비겁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의 부정적인 여론 뒤에 숨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시도. 비록 지지하는 정당일지라도 이런 태도만큼은 비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폭로전을 이어온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의 검찰 출석 사실을 공개하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부당한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 폭로는 없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말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압력과 국채 발행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지만 한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신 전 사무관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3년 뒤인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 수학과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발행됩니다. 이 같은 검정 전환은 3, 4학년 교과서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6학년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멋진 편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말한 멋진 편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친서를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친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신고만으로 쉽게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개발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검찰 출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폭로전을 이어왔지만 검찰 출석 사실은 미리 공개했습니다. 조사 받기 전 짧게 간단한 입장을 밝혔더군요.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고발을 하였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을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나서 폭로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소환 통보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네,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수사관, 이제 어떤 부분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죠. 검찰은 첩보 문건이 어떤 경위로 생산됐는지,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출석 상황부터 잠시 알아볼까요? 네, 김 수사관이 조금 전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 수사관이 대검찰청 감찰 외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공직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찰하고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증거를 유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비밀누설은 오히려 청와대가 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다뤄질까요? 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왔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민간인 사찰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자유한국당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검찰이 사건을 나눠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한국당 고발 사건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연락한 뒤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보라매 병원입니다. 네, 오전 내내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언제 발견된 겁니까?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신 전 사무관이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안정을 위해 이곳 보라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감식반원은 숙박업소에서 신 씨가 묵었던 방의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이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신 전 사무관은 지인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신 전 사무관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어제는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현재 국무조정실 제2차장인 차영환 전 경제정책 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는데도 청와대가 배포 예정이던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매 병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초등학교 주요 과목 교과서가 오는 2022년부터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단일 국정 교과서 대신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나오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을 교육부가 만든 한 종류의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국어를 제외한 수학과 과학, 사회 세 과목을 오는 2022년부터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심사한 다음에 2022년부터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상은 먼저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부터 시작하고 5, 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사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한 5에서 10가지 정도의 교과서 가운데 선호하는 교과서를 골라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교과서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과서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체제 전환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도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일부 과목 인정교과서에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펴내는 교과서 중에서 시도교육감이 심의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주로 직업계열 교과목이 해당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올해부터 개발에 들어가는데 입시와 관계없는 일부 고등학교 과목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기존의 국정, 검인정 교과서와 달리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와 같은 공통심사 기준만 확인하기 때문에 정부 승인 과정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적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인정 체제보다 사회 변화상을 빠르게 담아내는 교과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한일 레이더 갈등이 일본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더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국방부도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본에 대한 우리 측의 공세적 대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사히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한국 해군이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춘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한일 국방당국 간 사실 확인을 위해 실무 협의를 계속하자는 합의를 해놓고도 아베 총리까지 TV 인터뷰에 나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우방국인 우리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위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추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은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일본이 영어 자막을 넣은 동영상 유포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펴왔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 진행합니까? 네, 일본이 지난달 공개한 초계기 동영상 화면에 별도의 영어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올린 데 대해 국방부는 반박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을 집요하게 증폭시키는 배경에는 일본 내 보수층을 집결시켜 지지율을 올리려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 그리고 우방국인 한국 역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일본이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야 한다는 명분사 교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 첫 강요회의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를 흔들어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훌륭한 친서라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이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전날 트위터로 자신도 만남을 고대한다며 김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한 뒤 연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다만 친서를 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속도 조절론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면 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며 북미 대화 진전이 없다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친서 외교를 통해 새해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호응한 모양새입니다. 2차 회담의 공감대를 확인한 북미 두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만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교착 국면에 이른바 톱다운식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청와대가 바이백을 막았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국채 발행이란 정부가 채권을 팔아 빚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과 함께 국가 재정의 양대 축입니다. 바이백은 무엇을 팔았다가 되사들이는 행위를 뜻하죠. 따라서 국채 바이백은 팔았던 채권을 되사는 일, 그러니까 빚을 조기에 상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채 발행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강요했지만 실패한 건지, 압박이 아닌 청와대와 기재부의 정책 조율로 결정된 건지, 아니면 청와대 개입 없이 기재부 스스로 안 한 건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려면 청와대에 강요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바이백 취소는 사실일까요? 2017년 11월 1조 원어치가 취소됐습니다.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바이백을 취소한 배경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던 건지, 청와대와 기재부의 조율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기재부가 스스로 결정한 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역시 첫 번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강요가 있었던 것이 팩트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주장과 정책 조율 과정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백이 취소된 건 사실입니다. 이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채 발행이 없으면 바이백을 안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당시 세수가 충분해 국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바이백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수가 넉넉하면 국채 발행 없이 조기 상환하기도 합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한 여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부는 바이백을 취소한 지 한 달 만에 바이백을 다시 실시했고, 이어서 세수를 기반으로 한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을 단행했습니다. 채권 시장 혼란과 피해가 없지 않았겠지만 피해는 단기 투자자에 한정됐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 떠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국채 발행, 이른바 적자 재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미리 재정을 확보해둔다는 측면과 재정 악화의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적자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적자를 키우면 안 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실적 비교를 위해 미리 적자를 키웠던 것이라면 문제지만 실행은 없었고 의도가 정략적이었다는 건 역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실행이 없었고 실체가 모호한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얼마나 사회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도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LH 인천 지역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LH로부터 처음 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논현동에 있는 LH 인천 지역 본부. 도면 유출이 불거진 고양권을 포함해 인천과 파주, 김포 등 수도권 서부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수요일 이 건물 4층 지역협력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명가량이 동원돼 늦은 오후까지 5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용 하드디스크와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협력단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후보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수사 의뢰한 LH를 경찰이 왜 압수수색했을까? 경찰은 LH 의뢰에 따라 용역업체가 지난해 4월 도면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도면을 지난해 7월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들을 지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네티즌들을 최초 유포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LH 직원은 물론 협의에 참여한 군 관계자까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 휴대전화 분석에서는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 LH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LH는 도면 유출을 처음 안 시점을 온라인에 올라온 지난해 7월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도면 진위를 LH에 직접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LH 같은 그런 직원들도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 직원 중에 누가 LH에다가 이 도면을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개발되고 왜냐면 돌아다니니까 올리니까 LH에서 뭐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뒷북 유포자 수사 의뢰에 인지 시점에 대한 잘못된 진술까지 LH가 정조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압수수색을 하여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등 자료 분석 중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해 피의자 전환과 추가 압수수색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전에 의료계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의협과 신경정신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저녁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복지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정부 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오전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장벽이 높아집니다. 또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 범죄 수익도 몰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터치까지 가능한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 삼성이 6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기술이 지난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삼성의 30년 넘는 협력업체의 범행이었습니다. 매출 유지가 어렵게 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S사와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된 3D 레미네이션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또 과거 쌍용차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 장치 기술과 하이디스가 보유한 LCD 첨단 기술 역시 중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 동안 전기 전자와 자동차, 정보통신 분야 등에 걸쳐 기술 150여 건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흔드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장벽을 높입니다. 현재는 핵심 기술 가운데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 지원 없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현행 징역 15년 이하에서 최소 형량을 정해 3년 이상에 처해지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 수익 몰수도 이루어집니다. 고의 중과실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기술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창어 4호가 언제 달의 뒷면에 착륙했습니까? 네,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6분,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26분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CCTV는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 뒷면의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의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km의 폰카르만 크레이터로 알려졌습니다. 창어 4호는 통신중계 위성을 통해 처음으로 달 뒷면의 사진을 보내 달 뒷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건 인류 역사상 창어 4호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달 뒷면은 전파가 미치지 않아 탐사를 못했는데 중국은 지난 5월 통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위성이 달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양측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함에 따라 무인 로봇 탐사차가 착륙선에서 나와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탐사차는 달 뒷면 남극 근처의 지형을 관찰하고 달 표면의 토양과 광을 분석할 관측과 밀폐 공간 내 식물 재배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은 2013년 달 앞면에 착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기록을 보유하면서 우주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 12일째를 맞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폐쇄되는 등 곳곳에서 불편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소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DC 관광명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연말 관광 시즌을 맞아 개방됐었는데 결국은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 몰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 19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모두와 함께 국립동물원도 문 닫았습니다. 국립동물원은 현장뿐 아니라 동물의 실시간 모습을 온라인 생중계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주요 국립공원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미 서부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넘쳐나는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최근 일부 캠프장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I asked him directly. I said, Mr. President, give me one good reason
why you should continue your shutdown of the 8 cabinet departments while we are debating our differences on homeland security. He could not give a good answer.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아닌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13억 달러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부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자신의 요구대로 56억 달러로 유지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 have no choice. We have to have border security, and a wall is part of border security.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추가 협상을 위해 새 의회 출범 이후인 현지 시간 4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견이 뚜렷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두환의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실성에 가까운 마음을 했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 항쟁의 원원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일면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음을 분명합니다. 참여야 속죄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자신의 만행으로 희생된 영령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이튿날인데 참 우울한 날이었어요. 이순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를 전두환 만들고 법꾸라지 우병우는 나오고 아무튼 참 이상한 날인데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민주주의 아버지는 전두환, 민주주의 누나는 박근혜.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입니다. 이 씨는 남편이 치매를 앓아 5.18 관련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으면서도 회고록은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던 사람은 전 씨가 아니라 아바타였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국민의 정서와 이런 것과 거리가 멀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공직을 떠나신 분이고 그 부부간에 남편에 대한 평가인데 그걸 가지고 뭐 크게 그렇게 문제를 삼을 그게 계제가 되는지 말하자면 특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 운영위 이후에는 특감반 공방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은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따져볼 시점입니다. 오늘 더정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오전에 가슴 철렁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도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셔서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쟁점 위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했던 의혹들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획재정부의 진실 공방.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NG 사장 그리고 또 서울신문사 사장과 관련된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뿐
압력은 없었고 실제로 추가 발행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뭐 크게 정리하면은 하나는 이제 인사 개입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 먼저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KTNG와 관련된 문건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그 문건을 이제 누가 지시해서 작성을 했느냐 아니면 기재부의 답변대로 그냥 KTNG의 담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것이냐라는 걸 갖고 지금 약간 서로 양쪽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두 개를 저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윗선에서 뭔가 개입이 있고 또 압력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KTNG는 국민연금 지분이 한 9.6%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정부 지분을 앞세워서 관여를 여러 시도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본인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상 전 정부와 다름이 없이 똑같이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앞에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또다시 읊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팽팽하지만 계속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다라고 규명을 보여집니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예.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젊은 그 사무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어서 많은 부당함이나 불공정함을 느꼈다.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을 그만둔 뒤에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한 발언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져야 하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문제제기라도 있으면 야당은 그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삼아서 확대하려는 그 경향이 보이고 여당은 그것을 방어하려는 입장이 되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크게 보도하다 보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달리 정치적인 쟁점의 소용돌이의 중간에 서 있게 되고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초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KTNG 사장과 관련해서는 김연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2대 주주로서 제대로 과연 이 과거 공기업이었던 공사였던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아니면 전 정권처럼 부당한 그런 국가적인 압력이나 영향을 행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차분한 조사와는 별개로 단정을 짓고 미리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문제를 키워내고 이것을 이야기했던 전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이렇게 뭐 정쟁처럼 부각되는 것 자체가 신 전 사무관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을 거라는 입장이실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치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다수의 많은 압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의 공익 제보자한테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표 의원님도 여야가 바뀌었을 때 우리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정치적으로 같이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는 것도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걸 제가 보면서 아직 나이도 젊고 말씀하신 대로 공직 생활에서 나름대로 순수한 의지와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고는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촛불 집회에도 나갔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압력이 있었을까?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공익 제보자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뭐 한쪽에서는 조직을 뭐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 자체를 좀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까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정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수의 공익 제보자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또 정치권으로서 이용당하는 것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자유한국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공익 제보를 하려는 분이 찾아와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라든지 필요성.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분의 뒤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조해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자가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보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막 부풀리고 단정짓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익 제보자 또는 공익 제보를 하려는 분만 문제가 되고 타겟이 되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해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걸 받아서 국회로 가져오실 때도 충분한 좀 팩트 검증이 되신다면 저희들도 아마 상당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그게 야당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은 이 신재민 씨가 오늘 오전에 유서를 쓰고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행히 경찰이 수색을 해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이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고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요한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적자 국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아마 모든 정권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정권과 지금 정부의 어떤 실적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무슨 탓하실 때는 항상 전 정부 탓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 정부와 비교를 하다 보면 언론에서도 그런 식의 비교를 하게 되고 저는 이 신재민 사무관의 일종의 이제 폭로성 내용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채 발행 기준을 물론 뭐 연도별로 끊을 수도 있고 딱 임기 시작 만점에서 끊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부채를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초기 기준값이 높아지면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한 숫자적으로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약간 그런 정권 간의 비교를 본인들이 워낙 주장을 했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뭐 윗선의 지시일 수도 있고 실무자들의 과잉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의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도 추가 국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게 바이백을 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팩트 체크에서 보면은 당초 1조 원은 다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초기에 1조 원 바이백 하기로 했던 것은 하루 전에 취소가 됐던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획재정부 안에서의 바이백 문제만 보느냐 아니면 이건 실제로 민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래서 뭐 소수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수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수가 손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행위가 저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연관으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철학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소집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나 또는 정무위 차원에서 분명히 상임위를 개최해서 이것은 시시비비 명백하게 저희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전화가 오고 차관보 차관 회의가 이루어지고 국장 뭐 결정했던 것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이러면 안 돼라고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께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한다고 봐요. 다만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담겨 있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무사무관이 다 알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김연아 의원님은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 원인 동기 자체를 이전 정부의 국가 부채율을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다음 정부가 새 정부가 부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자는 정부적 판단.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또 다른 원인은 사실 그 뒤에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11조.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편성 3.8조를 또 편성을 해요. 그 부분을 청와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재부에서 실무진에서 그걸 아직 전달받지 못한 2017년 11월이란 말이에요.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막 정부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교류되지 않았는데
막 그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잠깐 홀드 좀 시켜주세요. 우리는 네. 이런 좀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늘리고 싶고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일 가능성은 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죠. 미리 국채를 발행해서 확보해두자. 네, 지금 실행은 안 됐지만, 어떤 얘기가 네. 나오냐면 실행을 했다면 4조 국채 발행을 추가를 했다면 우리 경제가 확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분석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잘잘못보다는 국가의 고도의 재정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네. 그렇게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사무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순식간에 몇몇 사람의 노력 대화에 의해서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전화를 하고 근데 그 청와대의 전 비서관이 누구냐? 그분도 기재부 국장 출신이에요. 같은 기재부 공무원들끼리의 정책 판단에 대한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 기회가 오히려 전혀 몰랐던 국가에서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고 그거 안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 숨은 함의는 무엇이고 국가가 재정 확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축소를 하면 긴축 재정을 하면 경제가 어떻게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연아 의원께서도 그 국채 발행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그 실제로 실행이 된 바이백 취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바이백을 취소한 이유가 혹시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바이백을 취소하라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신전 사무관의 주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전 사무관은 그게 바이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일주일 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수추계를 통해서 훨씬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것을 공시해야지만 증권사에서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전에 취소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고요. 또 이제 아까 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우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100이면 100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로가 집권을 하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때로는 의지를 갖고 뭔가 개입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의견 드리고 싶은 건 상당수의 과거의 관행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시작하실 때서부터 적폐라고 규정하시고 정말 무차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칼날을 대어 오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게 좀 너무 과했구나 이런 인정도 좀 하셔야지 어떻게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 재정이 어떻게 국채가 발행되는 걸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나 쉬운 자기 편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국정농단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다르잖아요. 최순실, 정윤회 그러한 십상시 뒤에서 전혀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국가의 재정 인사, 외교 등을 논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이상한 결정을 하고 그것과 지금의 국가 재정 공무원들 간에 주고받은 그런 대화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적폐청산 또 다른 이름으로 보면 이제 관행혁신위원회라는 게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처별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서로 같지 않죠.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일종의 특정인하고 빗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에서 그런 적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징계도 하고 바꾸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해보시면 알겠잖아요. 그게 적폐가 아니고 필요불가결하게 생길 수 있는 관행이고 또 그런 일종의 업무 협의일 수도 있다라는 여기서 겁니다. 하나 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신전 사무관이 문제라고 했던 그 부분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치열한 논쟁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이나 기재부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저는 입장인가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과거에 비난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지를 감아 있는 거고 이제 표현이 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반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관련 상임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의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왜냐하면 오늘 이제 유서라고 해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히 이 얘기에 대해서 자기 진정성을 표토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이게 본인이 그냥 단순히 약간 뭐 오버액션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나이에 순수한 의도로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게 정말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필요 불가급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볼 필요가 있고, 표현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국민들한테 다 알릴 필요가 있다면 저는 떳떳하게 상임위 열어서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검증해가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유서를 혹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셨더라도 유서에 관련된 내용은 좀 네.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 뭐 끝없이 할 수는 없고요. 김태우 씨와 관련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뭐 맥이 같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운영이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땠습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는 한 방이 있었느냐 한 방이 없었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에서 일정이라는 게 뭐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런 뚜렷한 한 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상당수의 많은 상임위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아주 끈질기게 서로를 그런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예.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국민들이 어떤 거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크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 비서관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나오신 두 분이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얼마 전에 이제 김태호 지금 수사관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잠깐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저도 보고 들어왔는데요. 본인은 계속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재민 사무관하고 김태호 수사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말을 하는 어떤 공익 제보나 이런 폭로를 하는 사람들의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그 사람들의 그 메시지 자체를 저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리 혐의를 받더라도 그렇죠. 주장 내용을 예, 들여다봐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법원 선고나 판결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이 부분도 그 부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가 어떻든 간에 그 부분들의 폭로가 국가의 기능을 예. 뭔가 저해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당도 사실은 많은 폭로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죠.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 자꾸만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문제를 혼돈해서 네. 이렇게 개인을 압박하시는 거는 저는 법상으로도 맞지 예, 않고 이게 토론이기 때문에 네. 예, 기회를 좀 네, 균등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표현님 반론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뭐 김연아 의원님의 그 본질적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죠. 예. 그분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는 그분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바가 있으면 당연히 경청해야 됩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김태호 전 수사관의 그 폭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그 시점 자체가 김태호 전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대한 방문, 그리고 그 방문 시점이 바로 자신과 연관돼 있었던 뇌물죄 피의자죠. 건축업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동일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서로 문자로 주고받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들을 경찰청 특수학과에서 청와대에 문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민정수석실 사람 맞고 여기 와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 정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감히 청와대 민정에서 나왔는데 그냥 협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달라졌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청와대에서는 이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미 과기부 그 감사관 5급을 없는 자리를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고 자격을 가려고 신청도 했다. 이건 또 해서는 안 될 행위였는데 경고만으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 원대 복귀를 시키게 되죠. 업무 중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찰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김태호 전 수사관이 말하잖아요. 왜 폭로하게 되었느냐? 너무 고압적인 감찰을 해서 기분 나빠서 했던 반발 심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정성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본인이 작성한 첩보의 목록이에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청와대 측에서는 그 전 정권부터 해오던 행동을 계속 하시길래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 예. 그럼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아마 언론에 공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촬영한 것 그것을 청와대 측에서는 모르는 화면이고 아마도 본인이 보고하지 않았고 또는 기각되었고 거부된 것들을 모아둔 새로운 폴더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찍어서 언론에 제보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 자체의 진정성을 봐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또 발언해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짧게 하나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다가 비리가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뒤졌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친여당 소속과 관련된 사람의 비위가 올라가면 묵살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 올라가면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이 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메시저의 문제도 있고 또 그거를 폭로하게 된 계기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드러난 이 실체가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걸 트집을 잡거나 활용을 했다면 저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에 드러난 부분에 대한 실체를 검증하는 문제 또 이건 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뭐 한 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만 청와대 편을 들어주신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진행자로서 한 가지를 짚으면 오늘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 얘기한 내용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까지도 뒤지라고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앞으로 추가 내용이 있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 관련된 여권 인사에 대한 것은 묵살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신문 보도 내용과 같아서 뭐 감찰로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운영에서 그게 다 드러났죠. 일단 우윤근 전 지사, 우윤근 지사 말고 오늘 한 분이 이제 박형철 그 선임에게 이제 제보 올렸더니 본인의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서 그런 감찰의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다는 내용으로 오늘 추가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의 뭐 그 전쟁 상태죠. 김태우 전 수사관 모든 거를 걸고 자기의 전 직장인 또 전 상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두 객관적 팩트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닌지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일단 뭐 판단할 수 있겠군요.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뒤로 밀린 중요한 국회 현안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임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상 이제 총선 1년 전에는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잠깐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KBS 여론조사입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전 국민 4명 가운데 3명꼴 73.4%에 이르렀습니다. 뭐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3분의 2, 66.3%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 가까운 응답자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은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 바뀌어야 된다.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당론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네, 당론이 있고요. 당론은 일단 선관위에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표제 여기에 원칙적으로 같이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정수는 300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당론은 결정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뭐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정신도 없고 원내대표부가 얼마 이제 새롭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또 정계 개편 그 특위도 저희 좀 인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원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저 설문지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이제 표현님도 초선이시잖아요.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 그러면 국회의원이 된 저희들도 이제 들어와서 알게 됐지 일반 국민들은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뽑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이런 국민들의 이제 평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치면 저는 그 솔루션이 꼭 연동형 비례대표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지난 연말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너무나 또 이제 어떤 당의 대표께서 금식까지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진 건데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도 저는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걸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을 답을 두고 이걸 풀어나가는 게 저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제도 개혁에 다 공감하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이시고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모르는 거고 저는 안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알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자꾸만 갖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박아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시급하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정말 대국민 토론회를 가지시던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시급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그 시간과 토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를 둘러싼 국민들의 감정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입니다. 정치와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대한 불만입니다. 다만 이제 그 솔루션이 연동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표성, 또 하나는 비례성. 정말 우리를 대표하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다. 공천제도도 포함되겠죠. 또 하나는 비례성이거든요. 지역별로, 연령별로, 또 이념별로 또는 뭐 주제별로 과연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구성돼 있느냐? 표심이 제대로 반영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안 중에 해결책 중에 가장 그래도 핵심인 것이 하나는 권역별,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하고 지역별 편중이 심하니까 지역 내에서의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동형인 거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 여기에 나는 투표를 했는데 후보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드러난 걸 보니까 비례대표는 43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47명이요? 4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고안돼서 나온 것이 선관위에서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는 거죠. 그럼 출발 선상은 일단 여기서 두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나 개정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김은혜 의원님 말씀처럼 다 열어두고 대국민 토론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사실 이번에 못합니다. 그럼 안은 하나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특위가 지금 가동 중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구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한 2달 안에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비례니까 크게 일단 관계자,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남은 시간에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 싶은 게 그럼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의 비례대표는 확대는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일정한 안이 도출이 된다면 대국민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국회에서 결론을 내면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결론을 내더라도요. 반드시 그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죠. 여당 의원이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관위 안에 보면은 200석은 지역구고 100석은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중에 53석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 여기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시겠죠. 저는 동의합니다.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득해야죠. 그리고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좀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걸 해내야죠. 그래야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정치개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토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Where shall we go? Sally? Switching to power nap mode.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Directed by 현대자동차 그룹. 뉴스브리핑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 승천기가 그려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 일본 국기라고 검색하니 우길 승천기가 그려진 자동차 용품 판매글이 나타납니다. 해당 제품을 파는 쇼핑몰을 찾아가 봤습니다. 버젓이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구매가 확정된 건도 46건이나 됩니다. 쇼핑몰에 이 그림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분명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심지어 우길 승천기 자체를 파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판매업체 측은 수입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 상품을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을 어느 정도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길기는 햇살이 16방향으로 뻗어가는 문양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주변 국가를 침공하던 시기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판매되어 있는 상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길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감수 작업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연예인들이 SNS에 우길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나오거나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고 많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는 잊은 채 돈벌이에 급급한 사이트들, 가슴 아픈 역사를 등진 우리 사회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YTN 이가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해서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에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정 90일 이내에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북관계는 결코 북미관계의 부속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진척 상황을 감시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진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더욱 과감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달려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손잡고 달려나갈 때 북미 관계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은 지난해가 보여준 경험이고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 사태를 계기로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국내 웹하드 업계를 장악한 양진호 전 미래한국기술회장의 폭행 동영상. 이 동영상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집단,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까지 한통속이 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 차원의 음란물 필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방법으로 또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7명에 불과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 3회 실시하던 웹하드 음란물 감시 차단 작업을 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26억 4천만 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견 없이 처리됐습니다. 방심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직 인력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상, 음란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거는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음란물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등을 이유로 방심위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예산은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관련 예산 26억 4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관련 심의 지원 인력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들이 명확한 사유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를 찾아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로 다른 소소이라는 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비리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와중에 논의를 자세하게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 주먹구구식 논의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방송통신심의위 차원의 음란물 필터링 강화 대책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당리당략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의 경중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히라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논현역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현장 노동자들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논현역과 50m 정도 떨어진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거라면서 지하철 7호선은 정상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지난달 31일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첼야빈스크주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아이들을 포함해 1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밤을 새우면서 수색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섭씨 영하 20도의 혹한과 추가 붕괴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10층짜리 아파트는 옛 소련 시절인 1973년에 지어진 건물로 콘크리트 패널 조립식이어서 충격에 약한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12개 출입구 가운데 7번째 출입구에 딸린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무너져 내렸으며 러시아 당국은 사고 직후 가스 누출이 사고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